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에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만 보면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우리 경제를 진단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5%로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0.2%포인트 금리 인하로 지금 상황을 다 뒤바꿀 수는 없지만 일단 신음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진통제 한 방 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0.4%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에서 1.7%로 낮아질 거다 이런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놨었는데 실제 전망치를 이보다 더 낮춘 겁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을 발목 잡는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예상보다 관세 부과 시기가 빨라진 데다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인데요. 이 총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1월 중간 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추게 되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8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이 예상보다 관세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자 75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25%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반도체 수출은 1.01% 증가하지만 자동차와 의약품 수출은 각각 18.59%, 7.3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게 충분하겠습니까? 이번에 기준금리를 연 3%에서 0.25%포인트 낮췄는데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내려가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니까 어느 정도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 번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인하를 포함해 올해 두세 차례가량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두 번 더 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동결 의견을 냈다고 밝혀 속도 조절에 무게를 뒀습니다. 네. 이 통상 정책, 정치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좀 아껴두자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재정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 이 규모에 대해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20조 원이 넘는 추경은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15조 원에서 20조 원 사이가 적당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유 기자가 언급했지만 또 다른 관심사는 기준금리가 내려간 만큼 이 가계대출 금리도 내려갈까 이겁니다. 그동안은 이 공식이 좀 깨져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10월부터 이 넉 달간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없다는 건 과장된 보도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지난해 5월부터 이미 가계대출 금리가 낮아져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건데요. 기존 대출까지 합한 가산금리는 떨어졌고 또 신규 대출 가산금리도 조만간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리 파급 효과를 분석하겠다고 언급했잖아요. 이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는데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 따라오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고 물가를 또 자극할 것이다 이런 우려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1월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월 들어 2조 원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는 거 아니냐. 또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총재는 이를 두고 아직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또 물가도 걱정거리입니다.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올해 초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낮은 수요 압력과
지난해 높았던 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로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이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각각 1.9%로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수도권 산업 물류단지의 그린벨트가 그 대상인데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서우 기자, 이 정부가 대거 풀겠다는 그린벨트 어느 지역입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에서 개발 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총 42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순차적으로 풀립니다. 창원권이 4곳으로 가장 많고 울산권, 부산권, 광주권 모두 3곳씩 풀립니다. 대전권과 대구권도 각각 1곳씩 해제됩니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등급지와 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제2 엘코 델타시티입니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서쪽에 공항 배우지와 연계되는 미래항공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전권에서는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이 포함됐고요. 울산권은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광주권은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에도 이 국가 전략 사업 단지들이 있는데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전부 이 비수도권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린벨트 규제 혁신은 지난해 2월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울산광역시의 건의로 시작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요. 이에 따라 당시 국토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가 지역 전략 사업 선정은 바로 그 후속 조치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민간이나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이들 국가 지역 전략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약 27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예상됩니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감시도 따를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들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자 방역 당국이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걸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네, 새롭게 발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지난 18일 유명 학회지 셀을 통해 밝혔는데요. 다만 이 신종 바이러스는 과거 팬데믹을 일으켰던 바이러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로 통칭됐던 바이러스는 사스와 유전적 특성이 비슷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유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메르스처럼 치명적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현재는 박쥐에게서 나온 해당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의 특정 수용체를 통해 결합된다는 걸 현미경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네. 쉽게 말해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한 단계인데요. 사람에게 감염됐을 때 얼마나 치명적일지, 팬데믹 발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논하기는 어려워서 추가 연구가 조금 필요한 상태이긴 합니다. 네. 박쥐 바이러스의 권위자인 스정리 박사 역시 이번 학회지 발표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감염내과 전문의들도 당장 국내에서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일단 유행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좀 연구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관련 주식들은 이미 뛰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금의 흐름이 기대감 때문에 조금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인수 공통 감염병은 유행하며 생기는 유전적 변이를 감지하기 어려워서 다른 질환보다 팬데믹 발전 가능성이 더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발견 보도 직후에 백신 개발 기업인 모더나와 화이자 주가가 각각 5%에서 1.5% 이상 오르기도 했죠. 국내에서도 수젠텍이라던가 랩지노믹스, 그리고 시젠, SD바이오센서 같은 진단 키트 개발 기업들 주가가 조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신종 바이러스는 과거 유행한 바이러스와 유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단 키트나 백신은 새로 만들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치료제의 경우 같은 호흡기 질환이라서 기존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기업들 살펴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백신을, 셀트리온과 일동제약은 치료제 개발을 마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 대웅제약 등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임상 3상까지 간 바가 있고요. 네, 만약의 경우를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된다면 이 백신은 바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지난 팬데믹 기간에는 조금 발견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단축된다 이런 입장들이 많습니다. 네. 기업들이 경험과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관련해 코로나 전문가인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유전자의 서열만 분석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은 코로나19 때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신종합병 유행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플랫폼화되어 있는, 적어도 백신이 뭐 빠르면 6개월, 늦어도 한 1년이나 나올 거고 치료제 뭐 한마디로 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사실 전문가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최근 미국에서 유행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넥스트 팬데믹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우리 코스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어제 이어 오늘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MS의 데이터 센터 계약 취소 이슈로 또다시 불거진 AI 과잉 투자 우려가 미국 AI 관련주는 물론 우리 반도체 시장에 불안감을 키운 탓입니다. 증시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에선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7시에 예정된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양호하겠지만 시장의 눈높이에 충족하는 칩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근 단기 랠리를 보여온 2차 전지주의 투심도 오늘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간밤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주가 업계 경쟁 심화 우려로 일제히 급락한 점이 국내 2차 전지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을 하며 내연차에 대한 기술 투자와 신차 출시를 강화하는 움직임 또한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일단 다음 달 초에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액션 플랜이 발표되는데 여기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포함되는지 또 지급 조건과 규모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에 따라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선 다음 달 5일부터 최대 배터리 전시 인터 배터리가 열립니다. 각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때 차세대 소재에 대한 양산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경우 전고체와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후 4월부터는 1분기 전기차 판매량, 또 2분기 가이던스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때 확인하게 될 수치가 다소 기대치에 못 미칠 때는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한숨 소리가 가득한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키운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웃돈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는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1위이자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아 안정성을 높게 평가받죠. 시장에선 코스맥스의 급격한 매출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눈높이를 일제히 올려잡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중국 양회 전후로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이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TV가 우리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살펴보는 특별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SK텔레콤의 AI 모델 A.X를 만나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의 녹취록을 입력하면 단 한 페이지의 보고서로 단번에 정리해줍니다.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주기도 합니다. SKT가 자체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AI 모델 A.X입니다. A.X를 기반으로 한 A. 서비스는 챗 GPT와 같이 대화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고 통화 녹음을 텍스트화해주는 것은 물론 요약까지 해주는 개인 비서 앱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AI가 처리해주는 통화 요약만 하루 5천만 건이 넘습니다. 사내 업무 안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PR 기사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개발 초기 단계에는 기본적인 문장을 완성해주는 수준이었다면 현재 진화된 A.X는 복잡한 산술식은 물론 코드 생성, 실시간 통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어 특화 모델로 개발된 만큼 실생활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SKT는 A.X의 기술력 진화를 지속해 그룹 계열사 전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멀티모달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제조 AI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을 A.X라는 최첨단 AI 모델을 이용해서 업무 효율을 하거나 아니면 과학적 발견을 돕거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딥시크와 비교했을 때에도 기술력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SKT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됐던 기술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기술을 공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내는 보험료는 크게 올리고 받는 연금은 조금만 올리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핵심 쟁점인 받는 돈, 소득 대체율 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영 기자, 이 국민연금 개혁안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국정협의회 사자회담 나흘 만에 연금개혁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또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연금개혁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는 여야가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그러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국민의힘이 42에서 43%, 민주당이 44에서 45%를 주장하면서 1, 2%포인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입니다. 단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되면 받는 돈인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한 자동 조정 장치를 국회 승인 조건부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보다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사실상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나흘 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죠. 다만 민주당은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진전된 제안이라고 협상의 여지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한때 이 자동 조정 장치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 조건부 도입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시선은 내일 오전 의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쏠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으면 이번 주 내 연금 개혁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 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고요. 국민의힘도 연금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하자며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